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0년도 1회차 2강 10번부터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수 258페이지입니다. 톨버터가 제시한 직업 상담 과정에서요, 5가지 활동 유형이에요. 그래서 톨버터다. 톨버터가 나오면요, 5가지 활동 유형이에요. 5가지. 요게 키워드입니다. 활동 유형이 뭐냐? 어떤 활동을 하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집단 상담시. 이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톨버터는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톨버터는 안 헷갈릴 겁니다. 집단 상담할 때 어떤 모둠 활동을 하냐 이거예요. 활동을 연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집단 상담을 지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8명에서 쭉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상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8명이서 집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는 광명에서 온 김덕희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꿈을 안고 지금 여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옆에 사람은 직업 상담사를 공부해요? 저도 같이 공부하는데요. 우리 한번 해보죠. 옆 사람은 직업 상담사가 뭐예요?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역할 연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럴 상황일 때 뭐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요,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인생을 바닥 지옥까지 갔다 왔고요.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롭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업 상담이 꿈을 안고 제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집은 광명에 살고요. 현재 나이는 50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개방이죠. 자기 개방. 제가 끝났어요. 옆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김덕희 씨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김덕희 씨를 보면서 저도 직업 상담사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직업 상담사가 뭐예요? 비전이 있어요? 그럼요. 국가 자격증이에요. 취업도 잘 되겠네요. 그렇죠. 직업 정보를. 먼저 다시 갈게요. 먼저 몇 살이라고요? 50 몇 살이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취업이요? 아니에요. 직업 상담 나이 제한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맑은 영혼으로 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개인 정보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직업 상담사가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김덕희 교수 동영상 들으면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직업적 정보를 검토하는 거죠. 직업 정보 검토. 좋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Everybody wants to. 오케이. 인생은 아름다워. 오케이. 축구도 후반전부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거죠. 어떻게? 어디서? 집단 상담에서. 이렇게 툴버터가 이런 활동한다 이거예요. 집단 상담할 때. 그래서 자상계직의다. 자상계직의. 자기를 개방하고 상호작용하고 개인정보를 검토하고 직업정보를 검토하고서 의사결정 활동을 촉진한다. 이런 활동을 하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공부 겁나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공부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문제 이해하지, 키워드 다 이해가 되지,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툴버터가 무슨 집단 상담의 활동 유형, 글자를 외우면 맨날 외우고 까먹고 정말 고행길이죠. 고행길. 공부는 어떻게 하나에 딸렸습니다. 11번 갑니다. 258페이지 스포.
수포. 발달의 아버지죠. 발달, 수포. 어디 가서 발달됐어요? 수포 가서. 왜 처먹어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포의 진단의 방법 3가지예요. 진단 방법 3가지가 뭐냐요? 수포의 직업 상담할 때 진단. 누구를, 내담자를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담자를 진단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 이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수포가. 그래서 첫째, 문제적 평가. 문제가 진단 방법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또 평가 방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평가 방법. 그래서 진단 방법으로 나올 때는 지금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에서는 수포가 제기한 평가 기법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답은 똑같습니다. 문제를 평가하고, 2번째 개인을 평가해서, 3번째 예언적 평가. 문제와 개인을 바탕으로 예언한다. 예언적 평가. 즉 어떤 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파슨스의 직업의 3요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직업 세계에 대한 평가 2개를 묶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칭. 얘랑 비슷해요. 그래서 파슨스가 한 게 부러웠나 봐요, 수포가. 그래서 또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포는 욕심쟁이 같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발달됐겠죠. 그래서 문제적 평가. 내담자가 겪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려움과 기대를 평가한다. 어떤 게 어려운지 평가하고, 2번째 심리검사 또는 심층적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개인을 평가한다. 문제를 평가하고 개인을 평가해서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어떤 직업에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예측한다, 예언한다. 뭐 내용은 간단해요. 문제를 평가하고 개인을 평가해서 내담자가 알맞는 직업을 예언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쓰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타당도 있게 버무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거, 수포의 진단 방법 또는 평가 기법이 무엇이냐? 키워드가 문개언이다. 이렇게 키워드가 문개언 수포. 그래서 수포의 호는 무엇이냐? 문개언이다. 이렇게 매치가 돼야 돼요.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 이건 외웠어요. 제목이 뭔데요? 뭐더라 하면 안 돼요. 또 제목이 뭐예요? 수포가 했는데 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포의 평가 기법 또는 진단 방법, 문개언,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 또 문개언 외우고 문이 뭐더라? 야간문인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번 수포가 주장한 진단 방법 3가지 또는 평가 방법 3가지 또는 평가 기법 3가지는 무엇이냐? 문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갑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 제작시예요. 예비문항. 이게 키워드예요. 예비문항. 얘도 상식이죠. 서비스 문제입니다. 예비문항 할 때 무엇을 신경 써야 하냐? 3가지를 설명하시오. 예비문항을 잘 만들어야겠죠. 뭐 답이 뻔하죠. 그래서 특정 집단에 유리한 문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어떤 집단에게 유리한지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좀 형평성 있게 문항을 작성한다. 뭐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문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 2번째, 문항 작성 시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한다. 문항 작성 시 난이도를, 그러면 나는 또 정말 외우기가 힘들어. 그러면 난이도를 고려한다. 또 3번째, 변별도를 고려한다. 이렇게 풀었어도 됩니다. 3번째, 피검사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윤리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타당도 있게 쓰면 되겠고, 이런 문제를 좋아해야 됩니다. 13번 갑니다.
부가급여의 의미, 종류, 그리고 사용자가 선호하는지 4가지를 알아라시오. 13번 문제 부가급여입니다. 부가급여의 의미를 수락했고요. 종류를 수락했고요. 사용자가 좋아하는 4가지를 수락했습니다. 먼저 의미를 갈게요. 여러분 뭐 1차 때 다 배웠지만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월급 이외에 보상의 대가를 부가급여라고 한다니까. 월급 이외에 주는 거를 보상의 대가예요. 부가급여라고 해요. 월급 이외에 주는 보상의 대가를 부가급여라고 하냐. 그럼 월급 위에 무엇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옷값, 식비, 퇴직금, 사대보험, 뭐 육아휴직, 뭐 이런 거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 사택 제공, 뭐 이런 것들 다 부가급여입니다. 뭐 차량 제공, 뭐 주택자금 처리 대출, 뭐 이런 것 같은 경조휴 뭐 휴가비 뭐 이런 거 다 부가급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몇 개만 외워서 쓰면 되겠죠? 뭐 6개만 외워서 쓰면 되고요. 사용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용자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20만 원치 부가급여를 줬어요. 20만 원치를. 그럼 근로자는 좋겠죠. 근데 부가급여를 왜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요.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근로자의 임금을 제재해요. 몇 프로 이상 못 올리게끔. 그래서 정부가 임금을 규제 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부가급여를. 회피 수단으로 부가급여를 주니까 자 보세요. 20만 원의 부가급여는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만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이 나가요. 그래서 2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든다. 왜? 세금이 부가급여는 안 나가니까. 세 번째, 부가급여를 주니까 근로자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간다.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가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죠. 생산성이 증가된다. 그리고 그만 안 되겠죠. 회사에서 부가급여 주니까 장기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좋은 말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급여 의미를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단 의미를 모르면 맨날 헷갈려요. 글자 외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글자 외우는 거예요. 글자 외우고 도서관에서 매일 쓰고 의미도 없는 쓰면서 겨우 그날 외우고 눈 감으면 다음날 다 까먹고. 그래서 글자 외우는 시험이 아니다. 실기시험은 이해하는 시험이다. 근데 여러분 다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학원에 다니신 분도 계시고 한번 보세요. 맨날 글자만 외우게 시키지. 글자를 외우게끔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수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맨날 글자만 외우게 하고 여러분들 글자 외우면 맨날 헷갈리고 그러니까 합격률이 저조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쉽고 재밌게 합격하시라고요. 14번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직업상담사 합격시키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믿음 천국 부신중. 믿으면 합격입니다. 14번. 심리검사는 기준에 의한 검사와 준고에 의한 검사로 나눌 수 있다. 그 의미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는데 심리검사는 기준에 의한 검사와 준고에 의한 검사다 라고 나와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똑같이. 이 의미를 모르고 글자 외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준은 뭐냐? 기준은
비교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기준의 여러분 종류, 동영상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종류, 100점 만점으로 비교한다, 100분위 점수, 정규 분포해서 비교한다, 표준 점수, 등급을 나눠서 비교한다, 표준 등급. 이 비교하는 거를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기준을 참고한다 해서 기준 참조 검사라고 해요. 준거는 뭐예요? 기준점이에요. 어떤 대표성 가는 기준점. 기준점을 통해서 비교하는 걸 기준, 그러니까 기준점만 보고 점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준거는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해요. 즉 기준점만 본다. 기준점. 다른 건 안 봐요. 기준점만 봐요. 직업상담사 시험이 몇 점 합격이에요? 60점이죠. 60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넘으면 합격, 60점을 못 넘으면 불합격. 그래서 이 60점만 본다라고 해서 이 보통 직업상담사 시험은 준거 참조 검사예요. 운전면허 시험도 60점, 70점, 이 점만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도 준거 참조 검사예요. 대부분이 국가고시들은 대부분이 국가 자격시험은 준거 참조 검사예요. 개인 점수를 기준 준거와 함께 비교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준 참조 검사라고 한다. 즉 절대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 참조 검사는 뭐예요? 비교하는 거니까 상대평가겠죠. 개인 점수를 집단 내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을 기준 참조 검사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은 뭐 심리 검사 뭐 이런 거 있죠. IQ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거죠. 예를 들면 IQ 100과 IQ 120과 IQ 80은 서로 비교할 수 있죠. 뭐 이런 IQ 검사를 표준 참조 검사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겠죠. 14번 준거 참조 검사와 기준 참조 검사가 있는데 기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핵심 요약만 여러분 팍 찍어서 알려드렸습니다. 동영상 강의만 잘 들으시면 뭐 실기 공부 정말 재밌습니다. 15번 개인 상담과 비교해서 집단 상담의 장점. 15번 집단 상담의 장점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 세 가지. 여러분 요걸 써야 돼요. 요걸 쓰고요. 한 번 더 잔소리합니다. 문방구 가면요, 요 네모난 그 철로 된 수첩이 있어요. 이렇게 손에 갖고 다니는 거. 여기다가 한 면에 한 문제씩만 이렇게 집단 상담의 장점 세 가지를 쓰세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여러분의 글씨를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가 시간에 뭐 소파에 누워서 뭐 TV 보면서 잠깐씩 보고 또 잠자기 전에 잠깐씩 보고 잠잘 때 보면 참 좋아요. 왜 좋냐면요. 첫째, 하루의 마감 시간에 직업상담사를 보면서 마감할 수 있다는 축복. 두 번째, 나도 모르게 아주 잠이 잘 옵니다.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에 있는 분들 직업상담사 공부하시면 아주 해결됩니다. 15번 집단 상담할 때 좋은 게 뭐냐 이거 모여서 여러 명이서 하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시간도 비용. 나 같으면 2개 빼요. 시간이 효율적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빼도 되겠죠. 또 두 번째, 이건 뭐 외우기 쉬우니까요.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데는 효과적이다. 1대1로 이거 상담하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참 저는 제 성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 그래요. 뭐 저도 방송이나 이런 거 해보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막 조심을 시키거든요. 표준어. 근데 여러분 동영상 들어봤지만
저 그렇게 막 표준어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전문적인 용어 별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쉬운 용어를 놔두고 왜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해요. 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왜? 있어 보니까 그 갑질해요. 보세요. 상담학 박사가 더 똑똑해 보여요. 심리학 박사가 더 똑똑해 보여요. 심리학 박사가 더 똑똑해 보여요. 왜? 용어가 더 어렵거든요. 경제학 박사가 더 똑똑해 보여요. 경영학 박사가 더 똑똑해 보여요. 경제학 박사가 더 똑똑해 보여요. 왜? 용어가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 똑같아요. 그 용어의 문제예요. 용어를 왜 지랄맞게 어렵게 만들어놔 보겠어요. 그 용어를 또 쉽게 풀면 또 스타 강사라고 그래. 참 아이러니하죠. 쉬운 용어가 좋아요. 쉬운 용어가. 인지, 대가리 얼마큼 좋아요. 더 이상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적성, 능력 얼마큼 좋아요. 수요, 살려는 마음. 공급, 팔려는 마음. 노동수요, 일자리 이렇게 탁탁 떨어져야 돼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내담자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타인과의 관계에 이해를 준다. 그러면 세 번째는 내담자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사회성이 길러진다. 이렇게 쓰면 간단하겠죠. 제가 아주 세 가지 쉽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첩에 적어놓고 외우세요. 집단 상담의 장점 세 가지. 1번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다. 2번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내담자에게 유용하다. 3번 내담자가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한간에는 또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이런 염려가 있을지 몰라요. 교수님 진짜 저렇게 쉽게 써도 돼요? 이게 정답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정말로.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근데 저거는 너무 쉽지 않나요? 또 자꾸 어렵게 외우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외우려고 하니까 불합격되는 거예요. 쉬운 일 놔두고. 뭐하러 쉬운 일 놔두고 자꾸 어렵게 돌아갑니까?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런 강의 많이 해요. 서울에서 목적지가 부산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길을 가는 게 이 목표 달성이에요. 이 자격증 시험은 목표 달성이에요. 물론 저도 대학에서 주임 교수입니다. 대학에서 학부에서 강의를 할 때는 프로이드와 아들러 갖고 한 학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 자격증 강의는요. 속전속결해요. 빠른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재밌고 쉽게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 강의 좋아요.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KTX 타는 거예요. 즐겁게 즐기면서. 한숨 자고. 근데 교수님 나는 이렇게 가기 싫어요. 나는 자전거 타고 구석구석 다 구경하면서 볼래요. 가다 죽을 수 있어요.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가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운전해갖고 또 열심히 가는데 광주가 있어. 교수님 그래도 열심히는 갖지 않겠습니까? 바보 천체예요. 누가 가래요? 열심히 가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잘 가야 돼요. 어떻게? 빠르게. 최적의 길을. 어떻게? 재밌게. 쉽고 재밌게.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쉽고 빠르게 가면 너무 또 쉽지 않나요? 또 이런 또 걱정을 해요. 믿고 따라오십시오. 16번 갑니다.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많이 나옵니다. 윌리엄슨 특성이론의 학자다. 변별진단, 즉 직업을 구할 때, 진로를 구할 때 판단을 잘 못하는 유형이다. 문제 유형의 변별진단은 쉽게 말해서 문제 유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유형. 그래서 이런 걸 진단하는 거다. 그래서 윌리엄슨의 호는 뭐예요? 무불어흥이다. 무불어흥. 호랑이를 좋아한다. 무불어흥. 윌리엄슨은 호랑이, 무불어흥,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다른 말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그래서 무불어흥 하면 4점짜리 맞습니다. 다시 갑니다. 지으면서 16번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또는 문제 유형, 직업을 선택할 때 문제 유형이 뭐냐? 첫째,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다른 말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윌리엄슨, 무불어흥에서 끝났습니다. 17번 갑니다. 17번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직업선에 수록된 부가직업정보, 여기서 6가지를 쓰시오. 부가직업정보 6가지 해놓고 13가지예요. 13가지 다 외우는 사람 바보 천치입니다. 항상 6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6가지 1, 2, 3, 4, 5, 6 해놓고 작작작 그만해라. 작작작 어디 가서 정육점에서 육정수, 정육점에서는 조용해라. 육정수, 작업 장소, 작업 강도, 작업 환경, 육체 활동, 정규 교육, 숙련기간, 작작작 육정숙, 부가직업 정보 6가지 게스털트 딱 묶어놓고,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쉬운 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놀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 더 갑니다. 부가직업 정보 6가지 키워드 작작작 육정숙, 정육점에서 작작작 하지 마라. 작작작 육정숙, 작업 장소, 작업 강도, 작업 환경, 육정숙, 육체활동, 정규교육, 숙련기간 해서 17번까지 했고요. 이제 18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에 대한 이해기법, 내담자 정보 또 나왔네요. 정보가 중요하다겠죠? 왜? 직업상담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이에요. 정보와 행동을 이해해야 상담을 하죠. 이해하는 기법 6가지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냐? 기스버스와 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써있지만 더 쉽게 제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제목을 외우세요.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업그레이드. 저분의 변은 이거 칠까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전두엽에 이렇게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더럽고 이런 것들이.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더럽죠?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그러니까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내담자와 정보와 행동을 어떤 정보와 행동? 저분의 변은 똥정보죠, 똥정보. 그래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 나오면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열심히 외워요. 이게 제목이 뭔데? 막 의미 있는 질문 확인하기, 불미 재구성 막 외워요. 가정 사용하기, 제목이 뭔데? 그건 몰라요. 이름은 하나마다 공부해요. 제목이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다시 말해서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 키워드는 뭐야?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이렇게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럼 이것들이 뭔데? 라고 해서 저항감, 재인식 다루기. 저항감이 뭔지를 분류와 재구성, 분류 및 재구성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여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변은 왜 끈적은 여기 있으니까 저항감, 재인식 다르기 똑같은 겁니다. 쭉 보고 가정 사용하기. 그럼 여기서 가정 사용하기, 저항감 및 재인식 다르기, 근거 없는 믿음, 정확히 사용하기죠. 이렇게 정확히 한번 해볼까요?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또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렇게 나오면 많이 나와요. 6가지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내담자의 무슨 정보? 똥정보. 이 똥정보는 뭐냐?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누가 만들었다? 기스버스와 무어가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1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덕기였습니다.